다음으로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맥스웰 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힘은 3장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F는 2분의 1에 ED는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성은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성이고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것을 우리가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 맥스웰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우리가 바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보세요. 전기력선이 수직입사 D가 연속이죠. 전속밀도 D가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입사 E가 연속입니다. 전개 E가 연속이요. 이것 두 개를 합해서 이것까지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할 때 보세요. 수직입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속밀도 D가 연속이었죠. 그럴 때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인장응력이 작용합니다. 인장응력이 뭐예요? 서로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수평입사라 하면은 압축응력이요. 서로 미는 힘.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계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런 전원을 인가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전개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작용합니다. 뭐예요? 수직입사가 됩니다. 수직입사. 수직입사면 D가 연속이에요. 즉 이쪽에 D1과 이쪽에 D2가 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응력 뭐다? 힘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떻게 이 방향으로 작용이 하고 이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7N을 힘으로 당긴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이쪽으로 3N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즉 작용하는 힘은 두 힘의 차만큼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두 힘의 차만큼. 그럼 결론적으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힘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이것은 수직입사든 수평입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돼요. 보세요. 수직입사든 수평입사든 엡실론 1이고요. 여기가 엡실론 2예요. 그러면 엡실론 2보다 크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이 방향으로 1에서 2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스웰 응력에서의 힘의 작용 방향이라든지 조건 등을 말한 것이고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3장에서 했던 거 그대로 수록한 것이고 2번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진행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으로 진행할 때 첫 번째 수직으로 한다. 그 보세요. 이렇게 경계면이 있고 엡실론 1, 엡실론 2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직입사하면은 D가 연속이에요. 전속 밀도 D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인장응력이 작용합니다. 당기는 힘. 그럼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F1
이쪽 방향으로 F2가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이기 때문에 경계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D1과 D2가 같습니다. 그럼 힘에서 어떤 공식을 적용할까요? 보세요. F는 2분의 1에 ED 2분의 1에 엡실론분의 D의 제곱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에서 D1과 D2가 같죠. 따라서 어떤 공식이냐? D1과 D2가 같은 요 공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평입사다 그러면 E1과 E2가 같죠. 그러면 유전율과 E1, E2를 구분할 필요 없는 이것은 수평입사할 때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럼 봅니다. 보세요. F1은 2분의 1에 엡실론 1분의 D의 제곱이고요. F2는 2분의 1에 엡실론 2분의 D의 제곱입니다. 만약에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더 크다. 그럼 D1이 F1이 더 클까요? F2가 더 클까요? 엡실론이 지금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F1보다 F2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2다. 그럼 얘가 얼마야? 3분의 D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D의 제곱이니까 F2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전체 힘은 어떻게 돼요? 전체 힘은 지금 얘가 더 크니까 F2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에 어떻게? D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엡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1분의 1 D의 제곱. 이만큼이 전체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F1이 이만큼 당기고 F2가 이만큼 당기는데 F2가 더 크죠? 맞죠? F2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전체 힘 F는 이 방향, 즉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경계면의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진행할 때는 세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해주시면 각도가 0도가 되기 때문에 D1과 D2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D1, D2는 D가 되고요. 그래서 경계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장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율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클 경우 큰 것이 분모로 가니까 뒤에 갑니다. 그래서 공식은 엡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1분의 1 D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엡실론 2가 엡실론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뭐요? 엡실론 1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 한 것에 의해서 E1은 E2가 됩니다. E1은 E2.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엡실론 1과 엡실론 2가 있습니다. 어떤 힘? 압축 공력이요. 즉 F1이 이렇게 미는 F1, F2도 이렇게 미는 F2가 되는 거예요. F2. 그리고 수평으로 진행하니까 E1은 E2는 E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힘은 어떤 공식을 대입하느냐? 유전율과 전개가 들어가는 공식 F는 2분의 1은 엡실론 E의 자승인데 지금 또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 2분의 1에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F1과 F2 중에서 뭐가 더 커요? 유전율이 큰 것이 힘이 더 크겠죠. 따라서 F
F1과 F2 중에서는 뭐다? 유전율이 큰 쪽이, 얘는 분자가 있으니까요, 더 크다는 겁니다. F1보다 F2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밀고 얘는 이렇게 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얘가 10이고 얘가 7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3N만큼의, 즉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얘도 epsilon 1, epsilon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이고요. epsilon 2가 더 크면 epsilon 2 마이너스 epsilon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거예요. 뭐냐면 epsilon 1이 크고 epsilon 2가 크고, 요 경우만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쭉 따라가면서 이해해 보시면은, 뭐 이해를 하시면은 헷갈리지가 않는데 외우시면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수직으로 진행할 때는 전속 밀도 D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때는 2분의 1 epsilon분의 D의 자승의 형태의 공식을 적용하고요. 수평으로 진행할 때는 전개가 연속이기 때문에 전개가 연속하고 유전율이 들어가는 2분의 1의 epsilon 2의 자승의 형태의 공식을 적용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맥스웰 응력이었고요. 그 다음 유전체의 정전 용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정전 용량. 우리가 유전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콘덴서 C는 epsilon 제로 D분의 S입니다. 즉 공기 중에서 정전 용량은 epsilon 제로 D분의 S인데 이렇게 하니까 정전 용량이 너무 작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전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epsilon S가 되죠. 그래서 이 C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유전체를 꽉 채우면 괜찮은데 유전체를 채울 때 시험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우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간격을 나눈다. 두 번째, 면적을 나눠서 채운다. 그러니까 유전체를 여기 이 공간 사이에 꽉 채우면 좋겠는데 약간 시험에서 어렵게 내기 위해서 간격을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전체 간격 중에서 요만큼만 채우는 거예요. 요만큼 채우는 거예요. 면적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요만큼만 해서 이렇게 면적을 나눠서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를 우리가 C1이라 하고 얘를 C2라고 하면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이대로는 좀 보기 어렵다 하면 얘 이렇게 옆으로 뉘어보세요. 옆으로. 얘를 옆으로 뉘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뭐다? 콘덴서 C1, C2가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직렬로 연결된 것. 얘는 반대로 뭐예요? 얘는 옆으로 누워보세요. 콘덴서 C1과 C2가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병렬로 연결된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두 가지 중 한 개입니다. 보세요. 간격을 나눈다. 간격을 나누나 하면 간직. 그 다음에 면적을 나눈다. 면적을 나누나 하면 면병이에요. 그럼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간격을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렬 접수로 본다. 그럼 나머지 하나 면적을 나눈다 하면 병렬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하면은 다소 복잡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간격을 나눈다면 직렬, 면적을 나눈다면 병렬이에요.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간격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채웠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C1이고 이 부분을 C2입니다. C1은 epsilon 1
D1분의 S. 면적은 똑같죠. 면적은 똑같은데 간격을 나눴기 때문에 D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전체 정전 용량은 우리 3장에서 했었던 거 있죠. 간격을 나누면은 직렬 연결이니까 어떻게?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간격을 나누면은 아니 면적을 나누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가 C1이고 얘가 C2예요. C2입니다. 그러면 합성 정전 용량은 뭐요? 면병입니다. 콘덴서의 병렬 연결해서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어려운 거 아니고 지금 이 공식 자체는 3장에서 했던 것 그대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간격을 나누면 직렬, 면적을 나누면 병렬, 이 공식을 간직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기 영상법 합니다. 전기 영상법.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영상법 많이 들으실 거예요. 회로 이론에서도 나오고 전력공학에서도 나옵니다. 뭐 실기에서도 나올 거예요. 영상법에서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로 상이 없다. 영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역상, 영상할 때 상이 없다, 상이 공통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이 없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뭐 전력공학이나 회로에서 영상법 할 때는 영상 임피던스, 영상 전류 이런 것으로 영상 제로 페이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가 거울에 비친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로 페이지는 상이 0이다 해서 영상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미지의 영상입니다. 이미지의 영상. 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기약, 회로에서도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 자기약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지. 볼게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거울을 생각하시면 거울의 양쪽이 같죠.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거울 안에서도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런 게 같은 거예요. 영상 이미지인데 지금 전기 영상법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느냐면은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서의 전개나 전위를 구할 때 특수한 경우 우리가 기존에 도체계 전하 Q1, Q2가 있을 때 전위를 구했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특수한 경우일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전위나 전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영상법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Q가 있어요. 플러스 Q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크기가 같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도 D고요. 여기서 D고. 이 지점의 전위가 어떻게 돼요? 이 지점에서 전위가. 도책에 의해서, 우리 3장에서 배웠던 도책에 의해서, 얼마? 4파이 엡실론 R분의 Q.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 R분의 마이너스 Q. 하면 전위 얼마입니까?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에서 거리가 같은 이 지점은 전위가 0이에요. 0. 그럼 거리가 같은 이 지점, 이것을 하나의 면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의 면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 면은 접지, 즉 전위가 0인 지점이에요. 전위가 0. 그러니까 영상법의 출발이 이겁니다.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이 두 전하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은 전위가 0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세요.
전위가 0인 이런 판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Q가 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Q가 있다고 가정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플러스 Q가 있고 무한 평면, 전위가 0인 무한 평면이 있다고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 가정에 의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다고 가정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Q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 이 지점에 전위를 구해요. 전위 얼마냐? 당연히 얘에 의해서 전위를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한평면에 의해서 전위를 구하면 되겠는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죠. 무한평면에 의해서 전위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무한평면 반대편에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플러스 Q에 의한 전위와 이것에 의한 이 전위를 구하면은 전체 전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전개를 구하기 위해서 영상법이라는 것을 도입한 거예요. 개념이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요. 무한평면 도체와 뭐 이런 Q, 전하 Q 사이에는 얘가 플러스 Q라면 반대편에 마이너스 Q가 존재한다. 이것을 예를 거울이라 보세요. 거울 속에 이것과 똑같은 다만 반대의 극성을 가진 전하가 존재한다. 이것이 영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얘가 플러스 Q가 있다. 그러면 거울 반대편에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접지. 그러면 플러스 Q 반대편 마이너스 Q, 플러스 Q 반대편은 마이너스 Q. 그럼 이 마이너스 Q 반대편은 다시 마이너스 Q 반대편은 플러스 Q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얘가 지금 이 면이 하나라면은 한 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양쪽이니까 얘 한 개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면은 총 영상전화 몇 개 존재해요? 이것이 본 전하고 이것이 진짜 전하고 영상 전화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4등분으로 나눠졌다 그러면은 영상 전화 3개, 2등분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영상 전화 1개. 전체 면의 개수에서 1개를 빼면은 그만큼 영상 전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이게 영상 전화의 개념이었고, 그래서 교재에 나타난 것이 무한평면 도체와 점전하에서 영상전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법으로 공부할 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한 평면, 두 번째 접지구도체, 세 번째 우리가 대지 위의 선전화, 표현을 무한평면 도체와 선전화 이렇게. 무한평면 도체가 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면, 선전화가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유도 과정 같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법이 공식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공식 자체를 묻거나 혹은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깊이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막 유도했다가 제 기분에 유도했다가 좀 욕도 먹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런 유도 과정, 복잡 유도 과정이 나오지 않는데 유도를 했는데 당연히 힘이 들고 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은 유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유도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그 홈페이지 혹은 그 카페에 있는 유도 과정 좀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필수적인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무한평면이고요. 점전화 평면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쿨롱의 힘이요. 쿨롱의 힘. 보세요. 첫 번째 무한평면입니다. 조금 전에 그렸던 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D 거리에 플러스 Q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요? 마이너스 D 거리에 여기에 마이너스 Q의 영상 전하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힘은 쿨롱의 힘입니다. 쿨롱의 힘은 뭐예요?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인데 거리가 얼마야? DD가 얼마? ED죠. ED의 자승분의 플러스 Q 마이너스 Q입니다. 그럼 얼마요? 작용하는 힘은 2의 제곱하면 4니까 4, 4, 16. 16파이 엡실론 D의 자승분의 Q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의미하는 이 마이너스는 흡인력. 플러스면은 반발력이고요.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은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흡인력. 예. 요거 기억해 주시고 뉴턴입니다. 뉴턴. 네. 그리고 E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Q를 무한 원점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1. 우리가 1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FD예요. FD. 맞죠? 얼마? 16,8 엡실론 D의 자승분의 Q의 제곱인데 1을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한 1이 얼마냐? 그냥 1이 얼마냐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부호는 의미 없고요. 여기에다가 D. 따라서 1은 얼마? 16,8 엡실론 D분의 Q의 자승 줄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전화 밀도가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플러스 Q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Q에서 여기에도 전하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Q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많은 전하가 존재하고 이렇게 먼 쪽으로 전하량이 작아질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지금 요 부분 있죠. 전하 밀도를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라고 하면은 이것은 원래 공식 이거요. 2파이에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요 부분은 Y죠.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를 D라고 하면 요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하 밀도의 식은 2파이에 D의 자승 플러스 Y의 자승의 2분의 3승분의 마이너스 QD예요. 마이너스 QD입니다. 이같이 전체 이 부분에 어느 지점에서의 전하 밀도든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 밀도 공식은 이거예요. 그런데 최대 전하 밀도는 어디서 발생해요? 최대 전하 밀도는 여기서 발생하죠. 맞죠? 즉 Y가 0인 지점입니다. 최대 전하 밀도는 Y가 0인 요 지점에서 그때 전하 밀도는 얼마냐? Y가 0이니까 얘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2파이에 얼마 약분되니까 D의 세제곱.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QD니까 D 하나 약분되면 2파이 D 제곱분의 마이너스 Q 쿨롱 퍼 제곱미터. 이것이 최대 전하 밀도가 됩니다. 거기에 나오죠. 시그마 맥스는 최대 전하 밀도는 2파이 D 제곱분의 마이너스 Q고요. 만약에 가끔씩 전하 밀도의 일반식을 쓰라고 하면은 요 공식이 돼요. 전하 밀도 일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무한평면에서 힘, 그 다음에 1, 그리고 전하 밀도였고요.
그 다음에 구도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도체. 접지 구도체. 여기서는 0V가 중요합니다. 영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0V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그냥 구도체가 아니고 접지 구도체에서 이렇게입니다. 얘가 반지름 A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Q 쿨롱이 있습니다. 뭐 플러스 Q 쿨롱을 할게요. 이 거리가 D미터입니다. 그리고 얘가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 0V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부 뭐다? 0V가 되는 겁니다. 0V.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Q에 의한 접지 구도체에서도 영상법이 존재한다면 영상 전하가 존재하겠죠. 그 영상 전하 어디냐? 좀 전에 했던 무한평면처럼 얘와 반대편 마이너스 D인 이 점, 이게 아니고요. 접지 구도체는 기억해 주세요. 요 지점이 접지 구도체의 내부 얼마? D분의 A 제곱 지점. D분의 A 제곱 지점. 즉 거리분의 반지름의 제곱 지점에 영상전의 크기는 얼마냐? 그 영상전의 크기는 얼마? 마이너스 D분의 AQ입니다. 즉 이 전하의 몇 배? D분의 A배. 극성은 당연히 얘가 플러스니까 영상전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접지 구도체에서는 요거 중요합니다. 크기, 영상전의 크기는 마이너스 D분의 AQ. 지점은 어디? 이 접지 구도체 내부에 있는데 D분의 A 제곱 지점에 있다. 예. 그리고 이 전하와 이 접지 구도체 사이는 얘는 항상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것의 극성과 이것의 극성은 반대이기 때문에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흡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항상 흡인력. 그리고 그 힘 한번 구해본다고 하면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그 힘을 구해본다고 하면은 4,8 엡실론 D의 자성분의 Q1, Q2죠. 그걸 볼게요. 4,8 엡실론에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전체 D에서 D분의 A 제곱 뺀 거죠.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는 D 마이너스 D분의 A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고요. Q는 Q고요. Q1은 Q고 Q2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D분의 AQ가 됩니다. 예. 이것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힘은 마이너스고요. 4파이 엡실론 D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예. D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ADQ, 예. ADQ의 제곱. 뭐 이 공식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될 때 한 번씩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이고요. 얘들이고, 만약에 요 공식 자체까지는 유도할 수 있죠.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때 이 공식을 갖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접지 구도체였고, 그 다음에 대지와 선전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 전력공학에서 사용됩니다. 대지 위에 전선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람다예요. 람다. 그럼 얘도 접지, 대지니까 전위가 0입니다. 접지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람다에 의해서 어떻게 반대편에 얘가 H라면 이 반대 H 위치에 마이너스 람다의 선전화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 전선로, 우리가 길에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그런 전선 있죠. 그게 이런 거죠. 대지 위에 H미터 높이에 있는 전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했었는데 V는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의 ln a 분의 EH, C는 ln a 분의 EH 분의 2파이 엡실론이라고 해서 2장이나 3장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영상법으로 이렇게 유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재 있지만 전위는 2파이 엡실론 람다 ln a분의 EH,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ln a분의 EH분의 2파이 엡실론 됩니다. 공기 중이라고 하면 얘는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고 잘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전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전개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개는 선전하에 의한 전개입니다. 선전하에 의한 전개 얼마? 2파이 엡실론분의 r분의 람다가 돼요. 람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전부 뭘 구했어요? 힘 구했죠. 힘. 쿨럭의 힘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를 구하는데 F는 원래 Q이죠. Q인데 여기에서는 Q가 아니고 선전하면 람다이기 때문에 람다 2로 구하게 됩니다. 람다 2. 그러면 람다고요. 지금 얘는 플러스 람다, 얘는 마이너스 람다죠. 그래서 람다에서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요. 얘는 2파이 엡실론이고 거리 R은 얼마예요? 거리 R은 얘가 H고 얘가 H니까 얼마? 이 거리는 EH가 됩니다. 그래서 EH고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힘이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H분의 람다의 제곱. 4파이 엡실론분의 1은 얼마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죠. H분의 람다의 제곱 뉴턴 퍼 미터.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개에 의해서 힘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구승분의 H분의 람다 제곱, 이 공식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와 선전에 의한 전위와 정전 용량, 앞에서 했던 이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영상법으로 구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장의 마지막으로 유전체의 특수현상이 있습니다. 유전체의 특수현상인데, 정전기의 특수현상인데, 정전기의 특수현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 대표적인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접촉전기와 초전효과, 파이로전기, 그 다음에 압전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촉전기는 어렵잖아요. 말 그대로 접촉을 시키니까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기가 발생하니까 전위차. 접촉을 시키니까 전위차가 발생하더라. 이것을 접촉전기 혹은 볼타 효과라고 합니다. 접촉전기 볼타 효과. 깊이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접촉전기가 볼타 효과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초전 효과. 이게 한국말 하나, 외국말 하나. 초전 효과는 우리가 다른 말로 파이로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을 발생하니까 전위차. 그러니까 초전 효과 혹은 파이로 전기는 전기석이나 티탄산 발음. 티탄산 발음이 우리가 유전율이 비유전율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등의 강유전체 결정에 가열을 하거나 냉각시키면 열이죠. 그러면 결정의 한쪽 면에 플러스 한쪽 면에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분극이 일어나고 그 크기에 따라 전류가 검출되는 현상이죠. 예. 이것에 의해서 분극이 일어나고 전류가 흐르고 전위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은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전 효과입니다. 압전 효과. 얘 뭐겠어요? 압력을 주면은 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압력
압력을 주면 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런 유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압력, 제가 이렇게 압축응력을 줬다고 할게요. 압축응력을 줬는데 똑같이 압력을 이렇게 줬습니다. 줬는데 압력을 준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압력은 이렇게 주는데 분극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발생한 방향으로 이렇게 종방향이죠. 종방향으로 분극이 발생했다는 것을 종효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렇게 주는데 옆으로 발생했죠. 횡방향, 횡효과라고 합니다. 횡효과. 잘 나와요. 그래서 앞전 효과는 초전 효과를 나타내는 수정, 초전 효과를 나타내는 수정이나 로셀륨, 전기석 등의 어떤 특수한 결정을 가진 물질의 기계적 변형력, 압력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표면에 전기 분극이 생기는데 앞전 효과 이용한 것이 압력계나 고주파 진동자, 수정시계 등의 이 현상을 이용했고요. 종효과는 그림에서 참고 보시면 응력과 힘이 분극 방향이 동일한 방향입니다. 압력과 분극이 동일한 방향. 그 다음에 횡효과는 뭐다? 압력과 횡이 수직 방향으로. 압력은 이렇게, 분극은 이렇게 횡 방향으로 발생한 것을 횡효과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지금 이론만 봤을 때 얘들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파트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식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 시험에 나온다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뒷부분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는 기본 공식 혹은 기본 공식에 대입한 거, 그 다음에 그 용어 개념 위주로 묻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할만하다는 거예요.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